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오늘은요, 전문가 게스트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소아정신과 전문의 최치연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칭찬으로 넘어진 아이, 꾸중으로 일어선 아이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이 선생님께서 이 책을 추천을 강력하게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일하시면서 이렇게 좀 알게 되신 것들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정신과 전문의로 일을 하시면서 좀 궁금한 게 좀 예전의 아이들이랑 요즘의 아이들이랑 뭔가 달라졌다. 이런 게 느껴지시는 게 있으실까요? 네, 요즘 뭐 소아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식도 높아졌고 그래서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먼저 인식하셔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면은 사실 상당히 뭐 감사하다고 생각도 하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뭐 최근에는 좀 어찌 보면 사소한 이유로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현직 교사 선생님이시니까 학교에 가지 않는다. 그랬을 때 예전에 뭔가 큰 일이 있어서 학교에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아주 사소한 일로 사실은 학교를 거부하기도 하죠. 좌절 아니면 좀 어려운 감정을 인내하는 게 조금 더 약한 친구들이 종종 보인다. 이런 게 한 가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너무 공감을 해요. 사실은 이 아이들이 학교 오기 싫어요 해가지고 안 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친구들이 놀려서 아니면 그날 뭐 수행평가가 있어서 이런 좀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거를 이제 또 부모님이 용인을 해주시거나 혹은 그런 아이의 뜻을 거스르기 쉽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실제로 또 사회적으로도 예전에 비해서 그 아동 청소년의 권리 이런 것도 강조가 되고요. 맞아요. 또 아이를 공감해줘야 된다, 칭찬해줘야 된다 이런 문화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부모의 그런 행동 패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공감해줘야 된다고 사실 많이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불쾌감 이런 것들을 좀 지나치게 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이제 간혹은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가 좀 힘들어할 만한 이야기를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런 거를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을 한다던가 예전 속담에 뭐 그렇게 하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로 빌려서 부모가 해야 되는 말을 대신 전하기도 하죠.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꾸중이나 조금 아이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걸 하는 이유가 뭐죠? 아이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저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이들도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한 거 알거든요. 꾸중하기 이전에도. 근데 그래서 꾸중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가 그때 느끼는 불편한 감정, 뭐 죄책감이라든지 미안함이라든지 혹은 뭐 당황스러움 아니면 종종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감정을 자기가 한번 직접 경험해보고 그 감정을 표현해서 내가 그 감정을 해소하는 경험을 해주는 게 사실은 꾸중이나 이런 거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 부모가 아이를 직언을 하기 어려워한다거나 아이가 힘들까봐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경험을 아이가 이제 놓칠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혼내는 게 좀 힘든 부모님도 있으시고 그럼요. 저도 사실 그럴 때가 맞습니다.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저희 애도 엄청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예민한 애들은 혼내면은 그거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맞아요. 크게 좌절하죠. 그래서 지적하고 혼내고 하는 게 얘와 나의 갈등이라든지 또 오랜 시간 동안에 그 감정을 다시 해소하기까지 엄마도 아빠도 너무 지치기 때문에 그거를 웬만하면 돌려서 한다거나 그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을 좀 제거한다거나 오히려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예민한 아이. 맞아요. 특히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작은 말에도 크게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비난한다거나 부모와 싸우게 되면 이제 서로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선택하는 거는 내가 기분 나쁨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거의 문제는 그런 행동이 패턴이 반복되면 아이는 점점 더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안 들으려고 할 거예요.
자기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말이 있거나 현실을 자각해야 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더 때를 쓰면 아니면 더 힘든 부모를 공격한다고 하면 쉽게요. 그러면 사실 부모가 그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아이는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아까 말했던 불편한 감정이라는 건 처리를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불편한 감정을 자꾸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피하려고 하면 사실은 나중에는 더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거의 극단적인 예가 등교 거부로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것, 모든 내가 약간 힘들 것 같은 거, 좌절할 만한 상황을 다 피해버리는 이런 회피의 전략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민한 아이더라도 네. 이제 그 과정을 계속해서 겪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럼요, 된다라는 그럼요. 네. 거네요. 그러면은 선생님께 칭찬은 하지 네. 말아야 되는 건가요? 공감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도 정신과 의사로서 공감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은 공감과 꾸중이라는 건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이걸 하면 이걸 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칭찬이 잘못된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칭찬만 했을 때 혹은 칭찬이 거짓되거나 과장됐을 때가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시니까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을 너무 칭찬해요. 네.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칭찬할 것도 아닌 것 같아. 칭찬을 계속해요. 그럼 마음이 어떻죠?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부담스럽고 오히려 더 피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칭찬만으로는 정말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느끼게 하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도 그 불쾌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제 아이와 부모 사이의 불쾌한 감정을 해소하라는 건가? 네. 이거 좀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바로 해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니까 뭔가 빨리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고 학교에서 힘들다 보니까 빨리 선생님께 전화해서 이거 고쳐달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클수록 우리는 뭔가 성급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불쾌한 감정이라는 거를 넘어서 어떤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부 사이에서도 좀 남편한테 아내한테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24시간, 48시간 가는 경우 없잖아요. 그렇죠? 가만히만 놔두면 그 감정은 무조건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아까 아이가 힘들어하면 어떻게 그 관계성 안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걸 바로 해결해 줘야 된다는 압박감을 내려놓고 기다려 주는 겁니다. 사람마다 근데 감정이 떨어지는 속도는 다르겠죠. 네. 어떤 아이들 금방 떨어지고 좀 예민하다 싶은 아이는 오래 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기다려주면 아이가 떨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네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잘하고 싶었는데 안 돼서 슬퍼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이렇게 공감도 해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감정은 무조건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해결을 빨리 해준다는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고 아이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그리고 나의 입장을 로도 설명을 해주면 사실은 대부분의 아이는 그런 감정을 서서히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가 커갈수록 해결 못 해주는 게 무조건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들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네.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힘들었어.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들어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학교에 전화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죠. 맞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아이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과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좀 5단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 부분도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아기 1살까지는 부모가 아이를 손에 닿을 수 있는 범위까지 두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렇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네. 단계. 그다음에 유아기에서 초등 입학 전까지는 부모가 아이를 눈길이 닿는 범위에 두는 단계.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시절 3번째는 부모가 아이를 믿고 기대하는 단계. 그다음에 4번째는 중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아이하고 거리를 두고 아이의 판단을 좀 맡기는 단계. 그다음에 대학생 이후로는 부모와 자식이 대등해지는 단계. 이렇게 이제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시절이 부모가 아이를 믿고 기대하는 단계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부모가 아이를 눈길이 닿는 범위에 두는 단계로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 불쾌한 감정을 우리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모가 아이를 믿고 기대한다. 혹시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방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좋습니다. 한 가지 이제 부모님께 해보셨으면 하는 질문은
1년 전에 비해서 내가 아이에게 하는 지시가 더 많아졌느냐, 적어졌느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건 네. 1년 전에 비해서 내 지시가 점점 더 많아진다. 그러면 이 저자들이 말한 방향에서 반대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지시는 줄어들고 네가 스스로 해보고 힘들면 나한테 얘기해. 상의하는 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숙제했어 안 했어? 숙제 왜 안 해? 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숙제가 뭐가 힘드니?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가 먼저 생각해 볼래? 아니면 엄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때? 이런 권유로 돼야지 지시보다는 권유가 조금 더 낮은 단계고요. 네. 권유보다 더 진행되면 네가 먼저 생각해보고 같이 상의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는 사실 판단하기 어려워요. 네. 근데 1년 전에 비해서 나의 지시가 점점 많아졌다. 그러면 내가 이 방향이 조금 반대를 가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다시 말하지만 아이가 실패할 것 같거나 아이가 안 될 것 같을 때도 해보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부모의 역할이라는 건 저는 아이가 실패하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어차피 누구나 실패할 거니까. 그럼 부모의 역할은 뭐냐? 실패를 안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얘가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 실패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게 만드는 거, 실패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이걸 좌절내성이라고 하거든요. 좌절내성을 키우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을 생각하시면 사실은 나의 지시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까 칭찬도 필요하고 네. 꾸중도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럼 이 칭찬과 좀 꾸중을 균형을 또 잘 맞춰야 되잖아요. 아예 네. 어느 극단으로 가기보다는 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원칙이 있을까요? 원칙은 네. 칭찬이건 꾸중이건 어찌됐건 안정된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내가 정말 친하지도 않고 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내가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이 아무리 칭찬해도 그건 칭찬으로 받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 왜 그래? 라고 한다거나 칭찬이 공허해지기 쉽죠. 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날 잘 알지도 못하고 나에 대해서 애정 있는 사람도 아닌데 꾸중을 하면 듣기 싫어집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듣기 싫어지는 거죠. 사람은 옳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하건 꾸중을 하건 부모와 자녀의 안정된 관계가 우선이고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큰 원칙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안정된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지시도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아이를 믿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칭찬, 꾸중 몇 대 몇으로 해야 돼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럼요. 어쨌든 얘랑 나랑 관계가 좋아야 저 네. 듣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네요. 우리 네. 아이가 듣고 싶은. 그리고 직관이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또 적절한 좌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Optimal frustration. 이게 어떤 거냐면 예시를 들어볼게요.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1학년인데 뭐 미분 적분 푼다고 해요. 그럼 아이 어떻죠? 뭐 그냥 아예 이제 무기력해서 손 나버려보는 네. 거죠. 해도 안 되니까. 네. 근데 너무 쉬워요. 그러면 재미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꾸중을 할 때, 그래서 꾸중을 통해서 좌절감을 느낄 때 그 좌절감의 양이 적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했을 때 얘가 좀 고민도 해보고 내가 그런가 이렇게 느끼는 정도까지 해야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아이는 이제 꾸중을 더 듣기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꾸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좌절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자기 스스로 소화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혼자 감정을 삭혀보기도 하고 고민도 해보는 그 과정 자체를 칭찬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거 너 100점 맞았으니까 잘했어.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100점 맞아서 기분 좋은 건 내가 칭찬 안 해도 하거든요. 근데 네가 꾸중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뭔가 바꾸려고 했던 노력 자체를 칭찬하는 게 사실 아이 성장에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약간의 직관을 믿어야지 적절한 좌절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또 수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이 표정, 아이의 뭐 몸짓 이런 거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죠. 너무 낙담하고 좌절해서 아예 포기할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꾸중이 아니라 격려와 공감이 훨씬 필요한 순간이고 근데 공감과 격려를 충분히 해서 이제 조금 내가 뭐 직언을 한다거나 아이의 의견과 반대되는 얘기를 해도 이제 먹힐 것 같다. 그러면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해보고 힘들어하면 조금 더 낮추고 해봤는데 괜찮을 것 같으면 조금 더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정반합의 과정으로 칭찬과 꾸중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네.
아주 친절하게 알려줘요. 근데 제가 막 잔소리를 아, 그래요? 막 퍼붓다가 엄마 이제 그만 여기서 더 하면 나 너무 화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아, 그래요? 예, 네.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약간 정신을 확 차리면서 그래? 근데 이거를 사실 말을 못 해주면은 엄마들이 아, 그럼요. 이 순간을 캐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좀 네.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 그럼요. 직관력을 네. 기르는. 내가 뭔가 꾸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 내 마음이 차분할 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말하면 그건 꾸중이 아니에요. 네. 그냥 명령과 지시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둘 다 뚜껑이 닫혔을 때, 네. 그럴 때 얘기를 하는 게 진정으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사실 등교 거부하는 네. 학생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학교 안 간다 그러면 정말 큰일이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등교를 거부하는 거를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전문가 분으로서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등교 거부의 원인은 네. 너무나 다양합니다. 개인적인 요인도 있고, 가정적인 요인도 있고, 학교에서 또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요인도 있겠죠. 코로나 시기 이후 그 예전과 다르게 학교를 가는 게 이전만큼 중요하지 않는 사회.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원인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얘가 등교 거부를 왜 하는지를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 있잖아요. 네. 빙산이 있으면 안에는 엄청 큰 게 있는데 위에 것만 아주 작은 부분만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는 위에 것만 보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등교 거부하니까 학교 가. 스마트폰을 많이 하니까 스마트폰 그만해. 스마트폰 줄이는 방법만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등교 거부 다른 스마트폰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스마트폰을 하는 이유가 내가 좀 많이 우울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학교 가는 게 힘들어. 사람 만나기도 힘들어. 근데 스마트폰을 하면 그 안에서 게임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누군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아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혹은 나는 스스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느끼고 학교 가면 공부도 안 되고 열심히 하려고도 안 돼. 근데 내가 게임은 꽤 잘하는 것 같아. 나는 게임을 할 때 뭔가 나의 능력을 조금 확인하는 느낌을 받아. 이렇다고 하면 사실은 스마트폰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밑에 기저에 깔린 불안과 우울, 무기력감, 아니면 내가 유능감이 없음을 도와주는 것이 사실 스마트폰을 줄이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등교 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교 거부인데 어떻게 학교를 가게 하나요? 그걸 한마디로 할 수 있으면 제가 여기 있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개인적인 어려움은 무엇이 있을까? 가정의 어려움은 무엇이 있을까?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거를 다 고민해 보는 거. 즉 판단보다 이해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학교 가는 거 가야지. 안 가면 잘못된 거. 이건 판단이죠. 네. 아, 그래. 네가 근데 왜 학교를 못 갈까? 아, 네가 이런 것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구나. 이게 이해의 자세인 거죠. 이런 이해의 자세를 가졌을 때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안정될 거고 그 안정된 관계를 바탕으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판단이 아닌 이해의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꼭 부모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바깥 세상이랑 네. 조화를 이루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되게 좀 거창한 질문이죠. 네. 저는 우리 사회가 네. 조금 더 이제 열린 마음으로 포용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 사회는 나랑 의견이 다르거나 나에게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면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당연히 나에게 싫은 말을 하거나 나와 의견이 다르면 배척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싫은 말을 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게 되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자체가 조금 나와 다르더라도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의견이 다르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열린 사회에서 수용적인 사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제 생각엔 나중에도 성숙하고 자신의 책임감도 강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과도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은 좋으시지만 간혹 일부의 부모님은 선생님께 모든 걸 아이에게 맞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부모님을 충분히 공감해요. 아이가 너무 힘드니까 부모 마음에서 당연히 아이를 위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달라 이런 마음이신 걸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조금 무서운 선생님, 조금 엄한 선생님도 있어야 아이가
사회 규칙을 이해하고 사람의 다양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가 커가면서 자랄 때 자기에게 맞는 사람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나와 다름에 대해서 조금 수용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좀 수용해주는 네네.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조금 더 열린 사회에 적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초처방 구독자님들은 오늘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네, 오늘 최치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많이 받으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